시간입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각설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국민의힘의 신상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상진입니다. 마이크를 조금 좀 가운데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신 의원님, 네, 당대표 출마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정작 마지막 날에 등록을 안 하셨더라고요. 예. 네. 뭐 후보가 되면은 이제 뭐 토론회도 후보들끼리 하고 뭔가 저의 어떤 정치 철학이나 당 운영에 대한 기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후보끼리 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저의 생각을 나타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있을 줄 알았더니 뭐 출마 선언 이후에 선관위에서 결정이 그러니까 그냥 여론조사 위주로 후보 토론 없이 후보 간 토론 없이 이제 1차 경선에서 그리고 보니까 또 세대 간 또 뭐 그런 뭐 분위기로 이제 흘러가고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여론조사로 하면 제가 불리하다. 그래서 솔직히 그래서 제가 접고 백의종군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두 분께서는 국회에서도 종종 뵈셨었나요? 어떠신가요? 의원님이 19대 때 제가 19대 때 처음 3년을 낙선해서 쉬고 있다가 나중에 19대 마지막 1년을 남겨놓고 보궐선거로 들어가서 아마 저하고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언론에서 많이 잘 뵀죠. 알아요. 의원님 옛날에 의학 분야 때부터 그렇죠. 제가 잘 알고 의사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치열하고도 또 멋있는 토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해서 어제 오찬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관련된 인서트 듣고 두 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미국 방문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한미동맹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굉장히 뒤처질 가능성들이 많아서 여야 대표들부터 먼저 선언적으로 이 백신 주사를 노쇼하는 건 맞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물을 반복적으로 추천해온 인사라인에 대해서 이제는 교체하시는 것이 옳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취소나 연기 의지를 실어서 조금 아쉬웠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미국이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 대통령은 여야정 협의체를 다시 가동해 석 달마다 정례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방미 성과를 여야 5당 대표들에게 설명하고 또 국회가 함께 좀 협력해달라 이런 주문 같은 것들이 이제 나왔었는데 먼저 어제 오찬은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좀 여쭤보죠. 최민희 의원님. 일단 지금 인서트 나온 걸 봐도 각자 하고 싶은 얘기를 쭉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만나야 된다. 자주 만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서로 예의를 갖추면서 할 말을 다 하는 그런 회담이 되길 기대하고요. 이제 처음에 보면 김기현 대표의 경우 하고 싶은 말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전달하고 싶은 것이. 그런데 이게 대통령과의 만남이 정례적으로 있지 않고 이게 만날 때마다 막 협상하다 결렬되고 이러다 보니 한 번 만났을 때 많은 얘기를 확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식을 바꾸면 지금은 조금 뭐 불협화음도 있고 언론에서도 그런 걸 부각하지만 이게 정례화되면 저는 저절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번 만날 때마다 말을 쏟아내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제가 그 시기에 집중될 거라고 생각해서 설사 불협화음이 있고 서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상진 의원께서 또 이제 의사 출신이시고 하니까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야당 쪽에서 백신 관련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어제 뭐 1년 3개월 만에 대통령께서 이제 뭐 야당 이제 대표들과 오찬을 가졌다는 것 그 자체로서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제 비빔밥 오찬인데 이게 어떻게 뭐 옆에 따른 국물이 맹탕이었는지 맹탕이 이지 않았느냐. 예, 예. 모처럼 가진 여야 야당 여야 대표 5당 네. 대표 초청인데 네.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서도 뭔가 좀 답변 좀 이렇게 야당의 요구를 미리 아실 충분히 거 아닙니까? 경청할 수 있는 검토하고 예. 거기서 뭐 한두 가지라도 최소한 뭔가 이렇게 요청하고 또 대신 판문점 선언 뭐 그 공동 성명 낸 것에 대해서 국회에 이제 협조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요청하는 게 있으면 또 자기도 또 받아들이는 것도 있어야 되고 해서 그래야 이제 그것이 의미 있는 자리가 되고 또 실속이 있고 또 앞으로의 미래에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네. 국가 발전을 위한 협치의 어떤 좀 이게 틀을 좀 놔줘서 국민들께서 좀 그나마 이제 답답한 상황에서 그래도 뭔가 여야가 힘을 합쳐서 국난 극복에 좀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구나. 네. 이런 메시지를 던져줬어야 되는데 서로 뭐 마이웨이 뭐 대통령은 자기 뭐 요구하시고 예. 또 야당들은 야당대로 탈원전 등등등 부동산 정책 등등 요구했는데 대통령의 답변은 뭐 이렇게 특별한 게 없었죠. 검토하겠다 내지는 파악해 보겠다. 뭐 이런 수준에 그쳐서 예. 우선 아쉬운데 또 대통령께서 아마 뒷부분에 석 달 만에 한 번씩 우리 또 봅시다. 그런데 석 달이면 사실 지금 뭐 대선 뭐 이제 그렇죠. 후보들 뽑고 하면 8월밖에 거의 없을 텐데. 예. 뭐 그보다는 한 달에 한 번씩 보고 좀 더 얘기합시다. 그것도 야당 제1야당 100석이 넘는 또 국민의힘 쪽에다가는 우리 좀 더 단둘이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왜 그 광화문에 대통령이 광화문 나와서 소통하겠다고 취임 때 말씀하신 네. 그런 거에 정말 자세를 조금이라도 갖고 계시다면 야당과의 좀 더 진정성을 가진 그런 만남을 왜 좀 더 앞으로 하기를 바라는데 기대하기가 좀 난망한 것 같습니다. 현재로. 자주 본다는 거는 앞서도 그 최민희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던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자주 보면 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 중에 즉답할 수 있는 게 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질문의 예를 들면 내용이 예.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라. 이런 걸 그 자리에서 네? 할 수 없고 그다음에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뭐 몇 개 장관을 교체하라. 이것 역시 그 자리에서 네 할 수 없는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화를 한다는 게 대화 자체의 신뢰, 형식, 태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어제가 방미성과를 설명하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런 자리였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는 그것대로 따로 의제화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너무 큰 얘기를 다 던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답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이거는 만남을 이렇게 띄엄띄엄 가지면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에 좀 집중하는 대화가 됐으면.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각자 언론에 나올 워딩을 얘기하고 가게 되고 우리 언론 환경상 대통령을 공격하고 궁지에 몰아넣는다고 생각하는 질문을 했을 때 언론의 주목을 받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 이제 임기가 한 10개월 남았는데 그 사이라도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 이후에 차기 정부부터는 좀 어떤 방식으로든 정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최 의원님 이제 그 말씀에도 동의도 하면서도 이것이 그동안 쌓였던 4년 이제 국정에 쌓였던 일방통행식의 어떤 정책 밀어붙이기. 그 야당과의 어떤 진정한 좀 협치하고 조율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냥 일방적이었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이제 결과가 쌓이다 보니까 사실은 만나서 그렇게 좀 흔쾌히 대통령께서 추구했던 그런 그 정책 방향들을 그 사실 쉽게 바꿀 수는 없죠, 사실은. 그동안 쭉 누적된 건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실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좀 그동안 정책이 모두 잘 됐다고 스스로도 판단을 아마 안 하시지 않을까, 인간이시라면. 그럼 좀 한번 좀 지금이라도 한번 좀 더 보완할 거 없을까, 바꿀 거 없을까, 이런 자세를 띈다면 거기서부터 야당과의 협치는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는 늘 궁금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잖아요. 국내는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어떻게 원전을 수출하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그 문제 제기가 제 입장에선 터무니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계 각국이 경제 발전의 단계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제 세계에 수출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기술은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지만 그 기술을 다른 데 수출해요. 그리고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입지상 원전이 필요한 나라가 있고 네. 대한민국과 유럽 국가들은 그 원전을 축소해 나가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원전 기술이 필요한 곳에 수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제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제기가 저는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도 않고 저거는 이상하다. 그럼 과거에 일본에서 우리가 기술을 협력받을 때 처음에 우리나라가 수출 가공무역 형태로 했지만 일본은 어느 순간 그 산업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면 일본 너네는 왜 그 후진적인 산업 안 하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냐라고 하지 않듯이 원전도 60년에 걸쳐서 폐기에 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폐기 수순을 밟고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지만 그 원전이 입지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수출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는 그렇게 가는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탈원전의 이제 중요한 이유를 어떻게 들었냐면 정부에서 이제 안전성 문제를 최고 중요한 기준으로 잡았어요. 네. 그 우리가 다른 이유라면은 모르겠는데 그 국민의 어떤 안전성 거기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탈원전을 이제 하겠다. 네. 근데 그것을 다른 나라에 이제 뭐 수출하고 하겠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유가 굉장히 타당치 않다는 거죠. 우리 탈원전이 주된 건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 한 가지만.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서부 경남 지역에 원전이 밀집돼 있고요. 거기가 지진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특히 위험하다는 의미고 입지 조건이 땅이 넓고 이런 곳은 사실 원전 기술도 안전도도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지금 그 신전 의원께서 국민의힘의 코로나19 특별대책위원장도 이제 맡으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앞쪽 그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천 기술 얘기를 좀 하면서 이제 이번에 그 어떤 모더나와의 어떤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맹이 없는 것이다라는 비판도 나왔고 어제 김기현 원내대표도 기자회견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청와대 인식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 이런 표현도 하셨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그동안 이제 코로나 극복에 대한 좀 희망적인 말씀들을 여러 차례 하셨죠. 네.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예를 들어서 뭐 터널 끝이 보인다, 뭐 백신 수급에 우리나라 뭐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등등의 말씀들이 국민들이 정말 또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백신 접종이나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이제 그 불안하고 굉장히 걱정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현장의 문제들을 정말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께서 네. 하시는 말씀이 좀 안 맞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일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께서 그 백신 문제를 이제 처음엔 치료제에 집중을 했었죠. 네. 그리고 백신 도입 문제도 모더나 CEO와 작년 12월 29일 날 통화를 하시고 2천만 명분 구매 계약을 했다. 근데 그것도 2분기에 이제 들어오기로 했다가 첫 물량이 이제 3분기로 늦춰지고. 근데 그 과정에 이제 백신 뭐 요번에 이제 백신 이제 허브를 만들겠다. 네. 근데 백신 허브 리더십, 백신 파트너십이라는 게 결국에 원천 기술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넘겨주지 않는 상태에서 모더나에서 이제 병에 주입하는 그런 그 기술. 우리는 충분히 그 이상을 갖고 있는데도 네네. 결국은 고마워할 부분이 아니죠. 그리고 좀 알맹이가 좀 없다. 네. 그것을 사실 우리가 성과라서 내놓고 자랑하기에는 사실 그 제약사끼리 추진을 또 해왔던 문제인데 그거 가지고 크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둘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시간은 없지만 또 몇 년 걸리더라도 백신 원천 기술 확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 되겠고 지금 당장 급한 건 백신을 빨리 가져오는 거죠. 그 몇 가지 팩트 체크 좀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저는 터널 끝이 보인다든가 11월에 집단 면역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끝까지 터널이 안 보일 거다? 우리는 영원히 코로나19의 굴레에 갇혀 있을 거다? 정부가 그런 메시지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지금 대통령께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뭐가 현실과 안 맞는 건지를 좀 여쭙고 싶기도 한데 우선은 대한민국은 국민 1인당 2.7배 정도의 백신을 확보한 거 사실이고요. 그게 거짓이라면 그건 국회에서 왜 거짓말했냐고 따지셔야 하지만 그런 건 또 못 봤거든요. 구체적인 사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모더나 2천만 명 분이 3분기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건 모더나 측에서 이미 2021년 1월 1일에 4천만 명분을 5월경에 공급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건 정은경 본부장이 지난주에 4천만 명분이 6월 초에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만약에 의원님 말대로 2천만 명분이 3분기라면 3분기는 9월이거든요. 그럼 정은경 본부장이 거짓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국회에서 사실 파악을 해보시고 저는 정은경 본부장 말을 믿습니다.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것도 질병관리청장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저는 좀 팩트를 다시 확인하시면 어떨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되게 거짓말이라고 제가 한 건 아니고 거짓말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했다는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확실치 않은 거 가지고 이제 국민들한테 이게 뭔가 잘 될 거라는 그런 희망적인 얘기를 국가기관에서 너무 좀 경솔하게 쉽게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들이 자꾸 무너지는 것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의원님이 너무 확정적으로 3분기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갖고 있는 지식과 달라서 제가 찾아봤어요, 지금. 그랬더니 이게 지난주에 얘기하기를 2분기에 모더나 백신 공급 일정이 확정됐고 이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앞당겨진 것이고 그래서 4천만 명분은 곧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천만 명분이 아니고 4천만 회분이고 4천만 회분. 네, 2천만 4천만 회분이면 2천만 네. 명분이겠네요. 언제 들어올지 들어와 봐야 아는 게 백신의 실태예요.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들어와 봐야 아는 게 백신의 실태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계약이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건 그때 가서 얘기를 하셔야죠. 이제 백신 수급하는 게 전달하는 게 미리 한 달, 두 달 전에 미리 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임박해서 일주일, 2주 전에 그때에서 비로소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모사드가 앞장서고 네타냐후 총리 뒤에서 도와줘가지고 거기는 구매 계약할 때 도입 날짜까지를 명시했다고 거기 그러더라고요. 보건부 장관이. 중앙일보에도 그게 났었죠. 아니요. 그런데 그거를 국민한테 밝히지 않죠. 우리 국회는 그 계약서를 거의 공개하라는 수준이잖아요. 그 계약서를 공개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무엇도 계약할 수 없는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계약 자체가 좀 이렇게 불공평하게 알겠습니다. 된 거죠. 각설하고 오늘 최민희 의원님 또 국민의힘 신상진 전 의원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기상청하고 교통정보 확인하고 돌아와서 어제 있었던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두 분과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와 미세먼지 정보 강혜종 씨입니다. 네, 각설하고 돌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국민의힘 신상진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마치질 못하고 파행됐다고 지금 하는데 관련된 인서트 듣겠습니다. 변호사가 돼가지고 변호하고 다시 검찰총장에서 이 사건을 수사 지휘한다? 이거 코미디예요. 정말로 제가 사건을 가려서 일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박범계 장관, 김호수 총장, 이성윤 중앙지검장 황금 트리오입니다. 권력 비리 수사 차단하는 황금 트리오가 구성이 된 거예요. 검사장 승진 다 바라지 않습니까? 검사장 승진을 이전 정부에서 했습니다. 지난 윤석열 검찰은 검찰총장의 지휘와 지시 아래 과잉 수사, 선을 넘어가는 수사, 부인과 장모라고 하는 사건이 연루가 되어 있고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에서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힘은 부적격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청문보고서 채택 절차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장제원, 윤한홍 의원의 질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김종민, 박성준 의원의 또 질의도 있었습니다. 어제
보통 청문회 하면 야당이 공격하고 여당이 좀 방어하고 뭐 이러는 스타일이었는데 어제는 여야 다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도 좀 연출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또 여야 간의 갈등이 좀 있어서 좀 중간에 파행이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또 어떤 평가들 하고 계시는지 여쭤볼까 하는데 최민희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김호수 내정자가 좀 표리부동한 것 같아요. 후보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좀 순하고 좀 샤이할 것 같아서 좀 말을 이렇게 되게 답변을 회피하고 그럴 것 같은데 회피할 거 딱 회피하고 답할 건 답하고 예를 들면 고검의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입장을 내더라고요. 고검에서도 수사할 수 있어야 된다. 몇 가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좀 표리부동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여야 의원들이 다 공격했고요. 그런데 거기서 답할 건 답하고 여당에 대해서도 입장이 같지 않은 예를 들면 검수완박의 태도는 확고해 보였습니다. 그 검수완박이라는 것에 대한 태도와는 별개로 스스로의 입장을 확고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인상이 사람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기는 힘들가 보다. 되게 사고가 명쾌하게 느껴졌고 사실 솔직히 전체적으로 보면 김호수 내정자의 승 이렇게 봤습니다. 네, 신상진 의원께서는요? 저는 뭐 다른 장관직 인사청문회보다도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검찰총장의 제일 덕목은 이 공정성, 공정하게 살아왔느냐 그 사람의 삶이 또 그 직업을 가졌을 때 검사의 쭉 그동안의 활동에서 공정하게 해왔느냐 그런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뭐 도덕성 또 뭐 준법성 다 들어가겠죠. 근데 어제 청문회 보면서 상당히 좀 어떻게 좀 저렇게 준비가 좀 안 된 사람 아닌가. 작년에 차관을 그만두고 바로 4개월 만인가요? 또 뭐 저 변호사 뭐 해서 또 라임 옵티머스 또 그 수임을 해가지고 또 뭐 자기는 이제 뭐 피의자들에 대해서 뭐 변호를 안 했다고 하는데 5건을 이제 사건 수임을 하면서 이제 또 뭐 우리은행 3,500억 펀드 판매한 또 우리은행 또 변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자기 관리를 참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다른 직위도 아니고 검찰총장이라면 좀 상당히 부적격한 그런 것이 드러났던 청문회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결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라임 옵티머스 관련해서 피의자들을 변론하지 않았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라임 옵티머스 사기 피의자들은 변호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죠. 그건 무슨 의미냐면 라임 옵티머스라는 사기 기획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경제 사기꾼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들과 펀드를 같이 운영한 은행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로비 대상이 돼서 정치권이나 수사기관에서 도와준 사람들이 있겠죠. 대개 요 3개 부류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은 주범은 라임 옵티머스 사기 기획을 한 자들이죠. 그 부분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은행이나 다른 로비 대상자들을 변호하는 건 맞냐? 그건 제 기준에서는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변호사 업계의 관행은 이 사람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수임을 한 게 아니라 법무법인에서 수임하면 나눠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물어야 될지는 이건 고민거리고 저는 이 문제가 여야 할 것 없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정관 예우가 아니 전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정관 특혜 폐지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 이번에 검찰개혁 과정에서 정관 특혜 폐지법 얘기가 나왔는데 민주당이 왜 그걸 통과 안 시키는지 그 법이 통과되면 예를 들면 법무부 차관을 했으면 적어도 3년까지는 이런 일 못한다라고 정해져 있다면 이게 개인적인 판단이나 도덕에 맡겨지지 않을 텐데 왜 대한민국 국회는 필요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인사청문회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합니까? 그건 안대희 대법관도 마찬가지고 황교안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청문회 때.
그래서 정관특혜 폐지법으로 기준을 세워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법안은 어떻게 이 법안도 사실 빨리 됐어야 되고요. 또 이해충돌방지법 최근에 통과됐지만 네네네. 그런 것도 제가 재작년에 이제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혁신위원장 할 때 그것도 제가 혁신안으로 내놨는데 그게 또 통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국민의힘을 뭐 무조건 변호할 생각 전혀 없고요. 잘못된 거를 정말 국회에서 솔선수범해서 의원들이 처리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게 되게 저도 국회에 있었으면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김호수 후보는 하여튼 8개월 동안 하여튼 2억이 넘는 그런 또 수임료 이제 근무 돈도 받고 또 정관 예우 또 옵티머스 라임 사건 아까 말씀했지만 그 5천 명이 넘는 국민의 엄청난 피해인데 그게 꼭 뭐 기획한 사람만 변호 안 했다고 그래서 안 한 경우 더군다나 차관으로 물러난 지 몇 달 만에 또 그런 거 수임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어떤 이유 불문하고 국민의 법 감정이나 상식에 맞지 않은 고위공직자의 태도였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한 건 인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제 보니까 저는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좀 이게 정정당당하게 나 잘못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확실히 매듭을 짓고서 국민의 판단에 맡기고 자기가 거취를 정해 나가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자리를 그저 그냥 지키려고 하고 매달리는 그런 비겁한 모습들 그런 것들이 국민이 정치를 불신하고 그런 거에 하나의 큰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다뤄보고요. 마지막 하나만 좀 의견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미지는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보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뭐냐면 민주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국민의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한 조사인데 민주당의 이미지는 독단적이며 말만 잘하고 겉과 속이 다른 무능한 40, 50대의 남성.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돈과 권력을 중시하며 엘리트주의를 가진 50대 후반의 그리고 70대의 꼰대 남성. 먼저 민주당 이미지에 대해서 최민희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민주당이 독단적이며 말만 잘하고 겉과 속이 다른 무능한 40, 50대 남성. 저도 그런 이미지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실 민주당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파란색이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대표가 떠오릅니다. 아마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그게 가장 많이 나왔고 국민의힘도 빨간색,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이런 이미지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언론이 콕 찍어서 선정적으로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을 찍죠. 그리고 그게 어쩌면 대중적 핵심일 수도 있겠고. 근데 저는 민주당의 일처리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 이미지는 한 번 각인되면 영원히 가요. 그리고 상대당의 이미지까지 한 건 저는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대당에 대해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듣기 싫은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경청 투어를 하면 또 쓴소리가 쏟아질 텐데 또 욕을 먹겠다. 그거는 좀 조용히 하셔야 되고 지금 여당이 할 일은 부동산 대책 정확하게 결론 내서 발표하고 책임지는 거. 그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보궐선거 지면 왜 여야가 앞다투어서 그 진 쪽이 막 이런 거 하거든요. 이게 성공한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신상진 의원님. 사실 뭐 민주당 이미지, 국민의힘 이미지 이게 다 있는데 저는 뭐 객긴 독긴 아닌가. 국민들 보시기에 기성정치 양당 이 국회의원들 또 정치 행태들에 대해서 좋아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어요. 나쁜 거 사실 다 갖다 붙여도 저는 인정하고 정말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뭐 당대표도 하고 싶었고 나서기도 했고 또 제가 이제 이게 또 당에서 줄도 안 서고 개파도 안 하고 그리고 또 저는 뭐 장관 자리 집권 우리 당에서 했을 때도 뭐 자리 하나 달라고 누구한테 부탁한 적도 없고 그러면서 제 이제 어려운 지역 중원고 우리 성남에 과제가 많죠. 서민들 동네고 했는데 그런 것들에 충실하다 보니까 어디 자리 하나 제대로 못하고 4선 때인데도 이름 하나 제대로 이준석 영선보다도 못 날리고 그래서 제가 좀 그런데 저는 정치인이지만
이 정치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서 사실은 대단히 불신을 해요. 사실은 제가 이준석 이상의 좀 참신한 혁명을 해야 되는데 정치 혁명을 해야 되는데 제 실력이 좀 부족해서 아직 못하고 있는데 좀 지켜봐 주세요. 아니 의원님 쿨하세요. 아까 여론조사하면 분리해서 안 나간다. 그 솔직한 태도부터 저는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각설하고 최민희, 신상진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